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혹시 평소와는 다른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늘 시간에 맞춰 퇴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예외였습니다. 딱 10분 일찍 집에 돌아왔을 뿐인데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끔찍한 대화를 엿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밥그릇은 내가 따로 빼놨으니까 당신은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 민준이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약이기에 밥그릇을 따로 빼놓고 헷갈리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는 걸까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뒤에 못 박힌 듯 서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설마 저를 해치려는 걸까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애써 자문했지만 곧이어 들려온 그들의 대화는 제 의심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동네 한약방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슬픈 생각에 잠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아들 내외에게 오붓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서 그저 짐이 되지 않고 젊은 애들 인생에 괜히 끼어들지만 않으면 된다고 늘 다짐했죠. 그런데 그날은 어찌 된 일인지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불안한 것이 마치 누가 제 옷자락이라도 잡아 끄는 듯 얼른 집에 가보세요 하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을 정리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4월의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러워 창밖으로는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우리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오히려 섬뜩할 정도의 정적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웃음소리도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늘 아들이 틀어놓던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걸 보니 누군가 방금 요리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고 냄비 뚜껑은 모두 닫혀 있었죠. 민준이는 아직 퇴근 전인가? 며느리는 어디 갔기에 이렇게 집이 쥐죽은 듯 조용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너머로 며느리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걱정하지 마. 이따가 밥 풀 때 약 섞은 그릇부터 제일 먼저 어머니 앞에 놓을 거니까. 당신은 다른 생각 말고 그 밥그릇만 어머니께 잘 드리면 돼. 절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알았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타일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할 수 없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귀로는 똑똑히 모든 단어를 들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다가 이내 숨이 막히는 것처럼 점점 느려졌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식탁 모서리를 짚은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약인데 밥에 섞는단 말인가? 왜 다른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망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무언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해야 한다고, 일단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해야 한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뺨을 타고 흐른 식은땀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속은 천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으로 다가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벌써 와 있었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지영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금세 평소의 상냥한 얼굴로 돌아와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마침 저녁 다 됐는데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 맛있죠.
민준이도 어색하게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잠시 방에서 쉬고 계세요. 저희가 다 차려놓고 부를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얼굴 근육 전체를 동원해야만 겨우 지을 수 있는 비참하고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아니다. 그냥 바로 먹자. 옷은 뭐하러 갈아입어.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금 제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머리는 어떻게든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었고, 손은 일부러 편안한 척 무릎 위에 올려두었지만, 심장은 누군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녀석들의 아주 작은 몸짓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눈을 고정했습니다. 눈 깜빡임, 발걸음, 심지어 숨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이내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지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앉아 계세요. 밥은 제가 풀게요. 지영이는 밥을 푸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리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어머니는 자꾸 거드시려고 하세요. 이제 일하고 오시면 푹 쉬셔야죠. 밥 먹는 거야 금방이니까 모든 건 저한테 맡기세요. 평소 같았으면 더없이 효심 깊게 들렸을 그 말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똑똑하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콤하니.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조금 전 그 대화만 듣지 못했더라면 분명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저것은 교묘하게 설치된 덫으로 보였습니다. 밧줄도 칼날도 없이 그저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덫. 만약 정말 약이 들어있다면, 하지만 먹지 않으면 녀석들이 의심할 텐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밥상을 한번 훑어보고는 지영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국을 푸면서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구석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만약 제가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분명 오늘 저녁도 평범한 일상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고 결코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지영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간장이랑 뼈 담을 그릇 좀 가져올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등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찰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제 밥그릇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지영이가 막 퍼놓은 지영이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 밥그릇을 조용히 들어올려 지영이의 밥그릇과 맞바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이는 휴대폰으로 고객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지영이는 부엌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 한번 도박을 해보는 거야.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저 늙은이의 망상이라 생각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이건 그야말로 인과응보다. 저는 새로 놓인 밥그릇을 제 앞에 두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국 좀 한 그릇 더 떠다 주렴. 네, 알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스치듯 지나갔지만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일이나 날씨에 대한 가벼운 질문 몇 개가 오갔을 뿐 저도 평소처럼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생선살을 발라 아주 천천히 씹었습니다. 음식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지영이의 상태를 살피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죠. 어지러워하지도 손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밥을 먹다가도 이따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 된장찌개 딱 어머니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끓였어요.
직접 담근 된장이라 더 구수할 거예요. 어서요. 저는 마음속의 혼란을 감추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먹고 있단다. 저는 국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정말 늙어서 귀까지 어두워진 걸까? 괜히 애꿎은 애들을 의심한 건 아닐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에게 두부 한 조각을 집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먹어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닌데 진짜 맛있다. 정말? 거짓말 아니지? 당연하지. 최고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오해한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제가 생선한 점을 집어드는 것을 본 지영이의 눈빛. 그 순간 스쳐 지나간 섬뜩한 눈빛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녀석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끝이 아니라 끔찍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칠흑 같은 천장을 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의 속삭임이 지옥의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몇 번이고 몸을 뒤척였지만 심장은 북소리처럼 세차게 울려댔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독사 한 마리가 집안을 조용히 기어다니며 저를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섬뜩한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목이 타는 듯 말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소리 없이 밟으며 이 집에 깨어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의 방문 앞을 지날 때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고요한 밤중에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휴, 어머니가 자꾸 쳐다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근데 밥 한 톨 안 남기고 다 드시더라? 정말 대단하지 않아? 민준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그냥 평소처럼 드신 거지.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그 정신 흐리게 하는 약, 워낙 약해서 일주일은 먹어야 겨우 효과가 나타날까 말까 한다고. 내일은 양을 조금 더 늘려볼까. 참 효심 깊은 아들이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귀는 윙윙거렸고 두 다리는 감각을 잃어버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는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유령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 거 이제 아주 지긋지긋해. 에이, 화내지 마. 조금만 참으면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할 거고 그때 진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찍게 하면 끝이야. 그럼 이 집은 우리 거고 저 골칫덩어리 늙은이는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그만이지. 민준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 좀 해봐. 어머니가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할 때쯤 되면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는 거야. 일단 진명이부터 우리 앞으로 돌려놓고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천천히 생각하자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녀석들이 입을 다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믿음이라는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떨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돌덩이처럼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눈은 바싹 마른 채였습니다. 녀석들은 제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기 쉬운
살아있는 그림자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녀석들의 끔찍한 계획을 모두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 집에서 제가 들이마시는 공기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제가 오랫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다 차려놓고 며느리를 부르려는데 방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워낙 커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사사건건 감시하는 것 같아 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니까. 그때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목소리였죠. 에이, 늙으면 다 그래. 당신이 좀 참아. 그냥 무시해. 제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며느리와 저 사이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라는 그 한마디는 제가 그동안 화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국을 푸며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써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며칠 동안 심한 몸살을 앓았을 때였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고 온몸에 기운이 없어 저는 거실 벽에 기댄 채 겨우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죽이라도 좀 끓여줄 수 있겠니? 녀석은 휴대폰에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방에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한낮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죽 한 그릇 놓여있지 않았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모두 나가고 없었죠. 저는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돌아가 덜덜거리는 선풍기 소리를 들으며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은 부엌에서 지영이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갓 잡은 생선 피가 묻은 칼을 깨끗이 닦으라고 한마디 했을 때였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불꽃 튀는 눈으로 저를 획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사는 건 민준 씨 때문이지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경멸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지영이의 얼굴이 가면을 쓴 듯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게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제가 다 할 테니 어서 들어가서 푹 쉬세요. 그 기억들은 작은 칼날처럼 지난 몇 년간 제 심장을 조용히 핥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늙었으니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설수록 녀석들은 두 걸음 다가와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녀석들이 당장이라도 해코지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말 몇 마디만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데 늙은 엄마가 아들 내외에게 독살당할 뻔했다고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노망난 할머니의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외가 쪽 조카인 지훈이가 떠올랐습니다. 제 남동생의 아들이었죠. 지훈이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예전에 동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결혼 예물이었던 금반지를 팔아 병원비를 보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이는 저를 둘째 이모라고 부르며 친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꽉 메어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우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목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끔찍한 대화, 아들 내외의 잔인한 계획까지 친아들에게 배신당한 어미의 목맨 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지훈이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이모, 정말 확실한 건가요? 그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똑똑히 들었어. 다만 증거가 없을 뿐이야. 지훈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윽고 조카는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지금부터 제 말대로 하세요. 무조건 증거를 잡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저에게 작은 전자제품 가게 주소와 함께 초소형 카메라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집안에 설치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약방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녀석들이 돌아오기 전 지훈이가 알려준 대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냉장고 위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부엌과 식탁 전체가 보이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제 손으로 한때는 가장 따뜻했던 공간인 우리 집 부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전쟁터였고 적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제3의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 끼니마다 핑계를 대며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영이가 국그릇을 들고 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오늘 사골 푹 고아서 끓인 거라 정말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오늘따라 속이 더부룩하구나. 아까 가게에서 죽을 좀 먹었더니 영 생각이 없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척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럼 저녁에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속이 안 좋을 땐 그냥 굶는 게 나아. 저는 그런 식으로 지영이가 손댄 음식은 무엇이든 피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컵라면이나 삶은 계란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동네 분식집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집밥이 지겨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녀석들이 음식에 타넣는 그 보이지 않는 양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의 관찰과 경계 끝에 지훈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이제 가볍게 미끼를 한번 던져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봐야 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방법이 있단다. 그날 밤 녀석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켜 부동산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아이디로 집주인 급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시세보다 20%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빠른 거래 원함이라는 문구까지 덧붙였죠. 제 목적은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늙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제 목숨을 노리는 2명의 범죄자를 감시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침묵하고 인내하며 관찰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녀석들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어수룩한 늙은이로 안다면 과연 이 게임의 승자가 누가 될지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집을 내놓는다는 글을 올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막차를 한 잔 우려냈을 때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이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눈은 잔뜩 치켜뜬 채였고 손에는 아직 화면이 켜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도 안부도 그 어떤 가식도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지금 파시겠다고 내놓으신 거예요? 여긴 저희가 사는 집인데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생각을 하세요?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민준이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며느리보다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집을 파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저희한테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녀석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집을 파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집에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애도 낳고 살아야 하는데 저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도 더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누가 어머니를 부추긴 거예요? 누가 집 팔라고 시켰어요?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차가운 쇠구슬이 돌바닥에 부딪히는 것처럼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집을 팔려는 게 아니야. 그저 이 집이 더는 자기들 손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길길이 날뛰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녀석들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늙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한 사람이었죠. 너희들,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늙어서 귀도 먹고 눈도 멀었다고 생각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냐고. 그래서 어떻게든 집문서에 도장만 찍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민준아, 넌 참 대단한 아들이다. 이 어미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한다는 생각이 내 어미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어서 집뱃을 궁리나 하고 있어. 너희가 내 밥에 매일같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했느냐.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증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녀석들이 스스로 만든 일그러진 거울 속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작 3초뿐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이성을 잃은 듯 이를 갈며 눈을 부라리고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와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구나. 정말 노망이 들었어. 며느리는 그렇게 소리치며 거실에 있는 남편의 제사상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집문서 어딨어? 정신 똑바로 밝혔으면 당장 내놔. 별꼴이야. 없는 말까지 지어내고. 민준이는 처음에는 당황해서 주춤거리는 듯했지만 아내가 날뛰는 것을 보자 이내 같이 달려들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누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어디서 사기당하셨구나. 늙어서 판단력도 흐려지셨으면서 함부로 저희를 의심해요? 녀석들은 제사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으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두 명의 강도였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말렸지만 이성을 잃은 두 젊은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밀쳐져 의자 모서리에 부딪혔고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지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늙어서 정신 나갔으면 조용히나 살 것이지. 똑똑히 들어도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당장 꺼져. 이 집에서 사라지라고.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런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반격할 틈도 없이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치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처럼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녀석들은 잠시 행동을 멈추고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구명 튜브라도 발견한 것처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들어섰고 그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함께였습니다. 지영이는 화들짝 놀라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며 저와 지훈이 그리고 경찰관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 경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노인 학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증거 영상도 함께 제출되었고요. 2분은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지영이는 금세 정신을 차리고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무슨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그냥 가족끼리 좀 다툰 것뿐이에요. 말다툼 좀 했다고 노인 학대라니요. 민준이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가족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누가 잘못 신고한 모양입니다. 녀석들이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지훈이는 곧장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위 화분에서 작고 검은 물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지훈이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살을 내는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 다툼이라 가족끼리 다투는데 어머니 밥에 약을 탑니까? 지영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를 몰래 찍은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 이 카메라에 뭐가 찍혔는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고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지영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자식, 네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쇼를 한 거구나. 네가 변호사면 다야.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도 돼. 며느리는 지훈이에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제 만족해. 우리가 경찰서에 끌려가고 망신당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야 속이 시원해. 저놈 말만 듣고 아주 노망이 들었구나. 민준이도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자식이 뭔데 저놈 말만 들어요? 저놈 말에 놀아나서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식들을 팔아넘겨요? 이제 만족하세요? 늙어서 이렇게까지 악독해질 수 있다는 거 정말 몰랐네요. 녀석들은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영이와 민준이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억울한 피해자인 척 연기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녀석들의 연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경찰관 앞을 가로막고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경관님. 오해십니다. 그 영상 별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어머니랑 장난친 거예요. 그거 그냥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챙겨드리려 했는데 한약방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이런 영양제를 잘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에 몰래 타드린 거예요. 그 구차한 변명을 듣고도 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그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알약을 반으로 쪼개고 빻아서 가루로 만든 뒤 흰 밥그릇에 섞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지영이의 얼굴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하고 위험한 행동을 마친 뒤 만족감에 젖은 범죄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녀석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어
제가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일에 동의한 적 없어요. 어머니, 그 순간 지영이가 민준이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더 이상 당황이나 두려움 대신 불타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몰랐다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이 계획 처음 누가 생각했지? 정신 흐리게 하는 약은 구하기 쉽고 걸리지도 않는다고 말한 게 누구였더라? 조금씩 양을 늘리면 된다고 한 건 또 누구고? 당신이 동의 안 했으면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이 비겁한 인간. 민준이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녀석이 반박하려던 순간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다 조용히 해. 너희는 내가 정신이 나가서 모든 걸 잊어버리길 바랐지? 좋아. 이제부터 내가 잊어주마. 나한테 민준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을 거다. 그리고 내 목숨보다 더 그 아들을 믿었다는 사실도 깨끗하게 잊어주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녀석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훈이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조카의 손은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습니다. 이모,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녀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들이 밥에 섞은 건 음식이 아닙니다. 비타민도 아니고요. 엄연히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한 목적이 증명되면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사건이 됩니다. 민준이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녀석은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굵은 눈물방울이 제 발등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녀석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효자식이에요. 하지만 정말 고의는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아내 말에 넘어가서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제발 저를 이렇게 내치지 마세요. 제발요. 저는 녀석을 밀어내지도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꼿꼿이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소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감옥에 가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며 죗값을 치르는 것도 원하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너희를 내 자식으로 붙잡아 둘 이유도 없어졌다. 오늘부터 이 집엔 너희들이 있을 자리는 없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때 민준이의 표정이 어땠는지, 지영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바닥 위로 캐리어가 끌리는 소리,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를 천천히 꿰매는 소리처럼 귓가에 남았을 뿐입니다. 녀석들이 떠난 후 집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이른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던 지영이의 슬리퍼 끄는 소리도 매일 저녁 거실에서 울려 퍼지던 민준이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녀석들이 남긴 가시, 돋친 말들을 밥처럼 씹으며 밥상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차를 우리고 현관 앞 화분에 물을 주고 낡은 액자에 먼지를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고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이란 자식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그림자처럼 느껴질 때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지금의 저는 적어도 이 집 안에서 온전한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벽돌 한 장 한 장은 제가 이곳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제가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 사는 언니가 갓 딴 채소 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식탁에 채소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36번 골목길에 있는 원룸촌에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 글쎄, 경찰이 민준이랑 그의 와이프를 파출소로 데려가더라고. 둘이서 또 싸우다가 집기를 부수고 난리가 났었나 봐. 집주인이 결국 경찰에 신고했대. 언니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민준이는 실직한 지 한 달이 넘었고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뭘 파는데 그것도 잘 안 되나 봐. 돈이 없으니 매일같이 싸우고 소리 지르고 옆방 살던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다 방 빼고 나갔다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비웃지도 꼴 좋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안에서 식어가는 찻잔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김이 피어오르지 않는 찻잔. 바닥에는 차십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제 마음처럼 고요하고 탁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채로 한때는 녀석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면 속이 후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훈이에게 전화해 둘이서 실컷 고소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기쁘지도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도 있죠. 그 슬픔은 마치 다 타버린 모닥불 뒤에 남은 잔불처럼 더 이상 타오르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뼛속까지 시리게 할 만큼의 온기를 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에도 녀석들이 서로를 때리고 욕하다 파출소에 끌려갔다는 소식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처럼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때 녀석들이 죗값을 치르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깨닫습니다. 제가 정말로 바랐던 것은 어쩌면 거짓 하나 섞이지 않은 진심 어린 어머니라는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한 번 거짓이었던 것은 영원히 진짜가 될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하나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용서가 미덕은 아니며 모든 자식이 가족이라는 이름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커서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에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상처의 고리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사연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